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뉴스가 참 많네요. 제목을 하나하나 거명하지 않아도 또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시죠.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할 말도 많아지는데 사실과 정의를 떠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제각각 달라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모두가 상처를 좀 덜 받을까요? 이럴 때는 뭔가 말을 좀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만큼은 말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7월 10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 오후부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부터 저희가 카드란 뉴스 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보도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어제부터 전해졌고요. 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네. 정확한 사망 경위를 경찰에서 조사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은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찰이 유가족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사망 경위는 그렇겠죠. 이후에 다시 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13일 발인 예정입니다. 지금 박 시장의 거리로 인해서 유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행정부 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서울시를 운영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서울시청의 직원인 A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이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는데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이 뉴스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좀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고인이 된 박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저도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거의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과 저승 간의 어떤 찰나에 갈리는 이런 걸 보면서 삶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옳은 삶은 또 무엇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은 무엇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을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실관계들이 앞으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의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몇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또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힘든 경험을 했고 노회찬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한 큰 짐이다. 만약에 살아서 어떤 뭐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또 죄를 갚고 또 마땅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들이 그 A 씨가 누구야 또는 뭐 카더라 이런 뉴스가 너무 난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뭐 있는 것처럼 온갖 가짜 뉴스와 카더라 뉴스와 메신저를 통해서 증폭되는 각종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많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라든가 뭐 어떤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카더라를 통해서 갑자기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사건에 무슨 연루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면서 해명을 할 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너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예,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부터 무모한 어떤 마녀 사냥 내지는 신상 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때면은 고소한 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평생 안고 가야 될 또 짐을 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로도 YJ617K님 언론이 문제다. 언론이 어떻게 이걸 다뤄주느냐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추후에 나오는 보도들 저희가 또 정리해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원래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식이 지금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를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좀 다뤄볼까 했었어요. 6.17 대책이 나온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오늘 11시 30분경 지금 추가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종부세율을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 좀 정리해보죠. 송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동산 이야기도 참 뭐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 11시 반쯤에 정부에서 22번째 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예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일단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현행은 0.6%에서 한 최고 3.2%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최고 6%까지 올리겠다가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2배가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 지금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인 경우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현행은 6%에서 한 42%까지 되어 있는데 네. 바뀌게 됐을 때 한 50%까지 양도세를 하겠다. 이것도 강화하는 거죠. 네, 이 이것도 지금 한 의원이 낸 안인데 오늘 채택이 될지는 11시 30분 돼봐야 확실하게 알겠죠. 한 의원이 냈던 것 중에 예. 이제 양도세를 80%까지 하겠다는 안도 있었는데 네, 이것은 그거는 채택 안 받아들여지지 되고. 않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상되는 것이 공급 대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기를 누르겠다고 하지만은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볼 텐데 네. 아마 이낙연 지금 국난국법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준주거지역이 많아요.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주거지역으로 전환해가지고 좀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세금 폭탄을 좀 맞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폭탄이 아니죠. 사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유세 개념인데 그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한다든지 신혼부부, 청년 이런 네. 사람들은 좀 주택 구입을 제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그럼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게 이제 가장 변수 아니겠습니까? 상당하지 않겠는가, 이번엔 좀 묵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책에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봐야 되는 두 가지 통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들이 지금 정부안과 반대되는 법안을 이미 낸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의원 발의로. 근데 지금 리얼미터가 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53.5%였습니다. 네. 반대가 41.4%.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부세를 강화해서라도 좀 이런 걸 잡아달라라는 집값을 여론이 잡아달라. 조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통계는 뭐냐면 지금 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적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제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실상 0% 금리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에서 지금 세제 방안, 대출 규제 방안, 공급 방안 다 늘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 유동성 이 풀린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돌아다니는 이 문제도 봐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대비해서 1조 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났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거거든요.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과잉 유동성 대책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와는 지금 다른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어떤 점이 거죠. 다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와서 좋은 매물을 보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못 사는 집을 이제 사들인다던가 네. 매매를 한다던가 알아보고 다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좀 정부에서 대책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집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에 의하면은 아무리 지금 팔라고 하고 있어도 정부 고위직의 29%가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지금 종부세를 올리면 물론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종부세율을 올리면은 농어촌 특별세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 내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부동산을 봤을 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서민들의 관심은 종부세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집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거를 잠재워주길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 지금 영끌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막차를 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주택을 팔게 하겠다고 하지만은 많은 관리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고 팔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계속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종부세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각종 세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집값을 잡을 것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이 보여줘서 네.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분을 또 강화를 해버리면 이게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퇴로로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양도세라는 게 뭐냐.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건데 양도세를 약하게 해버리면은 이 투기 근절의 또 목표가 희석되는 거다. 이렇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입법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토론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말 좋은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종부세가 이게 선거만 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바뀌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약자와 함께하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어떤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하면 그게 뭐 반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짐 못 가지고 전월세 얻는 것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야당도 통일을 하고 여당 내에서도 선거 앞두고 그 지역 가서 마치 자기가 나서서 당론을 고쳐서라도 해결한 것처럼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말자. 정말 부동산 문제만큼은 의식주의 중에서 의식은 없어도 뭐 요즘 대체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없으면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오히려 우리가 협치 얘기 많이 하는데 난상 토론을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입법을 좀 마련하면 21대 국회 정말 칭찬받지 않을까. 그런 다소 어려운 좀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동산 민심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는 전셋값도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외곽으로 자꾸 확산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규제 지역이나 대상을 폭넓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지방으로 확산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쭉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놨더니 좀 강화를 시켰더니만은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우리가 신용대출에다 받아가지고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대출은 나중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너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줬다. 그래서 그걸 축소해야 되겠다 논의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방향성 자체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기존에 이 얘기를 한 것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장려한 것도 정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과도하니까 갑자기 세제 혜택을 다 없애겠어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소급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조세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조세 법률주의를 하는 법정주의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상에서도 약간 갑론을박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갑론을박은 건강한 어떤 내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갑론을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가치와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부터 그러면은 1주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부터 이렇게 하고 해야 국민들이 믿는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든가 아니야 이건 사유권이니까 통합당은 뭐 일부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갈 거야라든가 이게 엇박자가 계속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신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합당도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당론 차원의 어떤 좋은 법안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이런 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좀 중론 같아요. 지금 나오는 예상을 보면 그렇다면 똑같은 집 한 채라도 강남에 있는 똘똘한 집 한 채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공직자들은 공직은 유한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방법은 비싼 부동산과 비싼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저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관련 정책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그렇죠. 관련 정책을 하는 상임위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이것은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약간 재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정치권은 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도 그 상임위원회 정할 때도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콘서트 티켓이나 뭐 게임 비용 등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소액을 단기에 빌려준 뒤에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못 들어본 내용이라 학교 폭력으로 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요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들 관련된 상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예. 근데 이제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런 또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리입금 광고를 보는 겁니다. 대리입금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입금을 빌려주는 대신해 거죠. 준다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빌려준다. 그러면 이 업자에서 50%를 사실상 이자인데 수고비라는 이름으로 받게 된다고 하고요. 네. 만약 늦게 받은 경우에는 연체료라고 하는데 이쪽 용어로는 지각비라고 하네요.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피해 사례를 보면 1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4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위기에 처했다.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에게 400만 원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금감원이 제보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받았는데 대리입금 광고 제보 접수 건수가 총 2,1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갚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거의 무슨 산업처럼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요. 대리입금을 하려면 그쪽에서도 신분 확인을 하잖아요. 네. 본인 신분 유출 안 하려고 본인의 아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경우가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겹치고 또 이런 걸 억지로 뺏는 경우에는 이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인 건데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이런 것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 법적인 건 잘 모르고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제기되고 사실은 있습니다. 경제관념 자체가 없는 아직은 안전하게 형성돼 있기는 좀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이들이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취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고 싶은 물건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아이돌의 굿즈라고 하잖아요. 좋은 그런 것이나 물건들. 아니면 콘서트비도 비싸요. 그런 네. 거 한번 가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돈 받기는 좀 그렇다. 안 주실 가능성이 높죠. 미리 이제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이런 거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 좋은 것이 이게 굉장히 그 소액인 것 같은데 고금리. 아주 고금리죠. 거의 한 1000%에 달하는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조그만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계속 이제 물려가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게 또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에 또 비밀을 주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유인하는 문자가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 지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이런 고금리 사채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지금 고금리 사채, 불법 금융이 굉장히 판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은 음성적으로 아주 이거 불법 고금리가 판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법 수심을 하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주 고액의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채무자들을 굉장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거의 인격 모독과 거의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끝까지 못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법 추심 물론 돈 빌리면 갚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런 식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정도까지의 불법 추심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정세균 총리가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 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직접 또 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고가 돼야 되고 금감원도 잘 대응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타깃이 되는 이런 문제들 고금리 사채, SNS를 통한 이런 사채도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뭐 촘촘히 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각지대에서 계속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금융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두 분 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예. 돈 아꼈어. 돈 버는 거 힘들어. 이런 것만이 금융 교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싱을
성추행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잘못된 행동했을 경우 부모님과 상의해서 잘 풀어보자. 저는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단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약간 추가해서 제가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뭐 3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신용에 펑크가 나서 또 신용도가 하락하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대출이라든지 고금리 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 빈틈에. 이 부분은 예. 정말 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